옛날 옛적 경상도 어느 산골 고을에 유씨 성을 가진 양반이 살고 있었다. 유진사는 젊어서 과거에 급제하여 한때 벼슬길에도 올랐으나 중년에 접어들면서 건강이 나빠져 낙향한 뒤로는 그저 조용히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처지였다. 집안이 예전만 못하다 해도 논밭이 꽤 있었고 소슬대문이 있는 기와집에 머슴 며칠 거느렸으니 고을에서는 여전히 중간은 가는 집안이었다. 그 집에 어느 해봄 낯선 머슴 하나가 흘러들어왔다. 이름은 돌쇠라 했다. 나이는 20도 채 되지 않아 보였는데 얼굴은 볕에 탄 듯 거무스름하고 몸집은 웬만한 장정보다 한 뼘은 작아서 처음 보면 영락없이 어디서 굴러온 머슴의 하나로 보일 뿐이었다. 유진사댁 안채 마당을 가로질러 들어오던 날 돌쇠는 삿갓 하나에 낡은 보자기 하나를 등에 진 채로 그냥 마당 한가운데 서서 주인을 청했다. 행랑아범이 어이없다는 듯 쫓으려 했는데 돌쇠가 한 말이 걸렸다. 밥 한 끼와 잠자리만 주셔도 됩니다. 저 대신 쓸만한 재주가 있으니 한 번만 봐주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말이 유진사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사랑채에서 책을 펼치고 있던 유진사가 마당으로 나왔다. 재주라 했느냐? 돌쇠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반짝였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눈이었는데 그것이 건방져 보이기보다는 어딘지 모르게 맑았다. 예. 뭐든 한 번만 보면 그대로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기와를 잇는 것도 솥을 고치는 것도 글씨도 그림도 심지어 어른신께서 좋아하시는 가락이 있다면 한 번만 들려주시면 바로 흉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사가 피식 웃었다. 그런 머슴은 세상에 없다. 그러시면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유진사는 재미가 났다. 그날 저녁 그는 먹을 갈아 붓을 들더니 초서로 시 한 수를 쓱쓱 써내려갔다. 꽤 빠른 솜씨였고 흘림이 심해서 글씨를 좀 아는 사람이라도 금세 따라 쓰기는 어려운 글씨였다. 그걸 돌쇠 앞에 내밀었다. 흉내 내봐라. 돌쇠는 그 종이를 잠시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붓을 들었다. 손이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선 하나, 획 하나, 결 하나가 유진사의 것과 다르지 않게 종이 위에 펼쳐졌다. 유진사가 두 종이를 나란히 놓고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게 내 글씨냐, 내 글씨냐. 돌쇠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거두어 주시면 충실히 일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돌쇠는 유진사댁 머슴이 되었다. 처음에는 행랑채 어른들도 부엌일 하는 안악들도 돌쇠를 탐탁지 않아 했다. 몸집이 작으니 힘일은 못할 것 같고 나이도 어린데다 말수도 없어 뭘 생각하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막상 일을 시켜보니 그렇지가 않았다. 여럿이 달라붙어 하루 종일 하던 논두렁 손질을 돌쇠는 혼자서 반나절 만에 끝냈다. 어떻게 했냐고 물으면 그냥 씩 웃기만 했다. 기와 몇 장이 깨진 것을 보더니 사다리도 없이 처마를 타고 올라가 혼자 고쳐버렸다. 오래 삐걱거리던 방앗간 물레방아가 있었는데 목수를 불러봐도 고치기 어렵다던 것을 돌쇠가 한나절 붙잡고 있더니 다음 날 아침 잘도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돌쇠는 결코 나서지 않았다. 시키는 일이 끝나면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거나 뭔가를 만지작거리며 혼자 있었다. 밥도 남들보다 적게 먹었고 잠도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났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머슴들 사이에서 돌쇠는 신기하기는 한데 왠지 낯설다는 평을 들었다. 유진사만은 달랐다. 유진사는 틈이 날 때마다 돌쇠를 불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에는 재주를 시험하는 재미로 불렀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돌쇠가 제법 생각이 깊다는 걸 알게 됐다. 말은 적지만 핵심을 찌르는 한마디가 있었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면서도 금세 배워버리는 속도가 놀라웠다. 유진사가 가끔 어려운 책 구절을 소리내어 읽으면 돌쇠가 처마 밑에서 그걸 듣고 있다가
나중에 그 구절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되뇌었다. 한 번은 유진사가 짐짓 물었다. 너 혹시 글을 아느냐? 모릅니다. 대답은 그랬다. 그러나 유진사는 그 대답이 온전한 진실이 아닌 것을 느꼈다. 다만 굳이 캐묻지 않았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는 법이라는 걸 오래 살며 터득해왔던 까닭이다. 그해 여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다. 유진사의 외아들 유성준이 과거 시험을 앞두고 공부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었다. 유성준은 나이 23으로 아버지를 닮아 총명한 편이었으나 성격이 급하고 자존심이 강해 아랫사람에게는 엄하게 굴었다. 그는 돌쇠를 좋아하지 않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아버지가 머슴 주제에 가끔 사랑채로 불러들여 이야기를 나눈다는 사실이 못마땅했던 것이다. 그날 유성준은 짜증이 나 있었다. 오래 매달린 시 한 편의 끝 구절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아서였다. 이리 고치고 저리 바꿔도 흐름이 어색하다 싶었는데 지나가던 돌쇠가 잠깐 멈추더니 마루 끝에 놓인 종이를 흘낏 봤다. 그 눈빛이 유성준의 눈에 걸렸다. 뭘 보느냐 이놈.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 그 글씨가 읽히더냐? 돌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침묵이 유성준을 더 건드렸다. 읽힌다면 뭐라 써 있는지 말해봐라. 그렇게 눈이 가더냐? 돌쇠가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끝 구절에서 흐름이 끊깁니다. 앞에 두 줄이 저녁 강물의 고요함을 담았다면 마지막 줄은 갑자기 바람이 불어옵니다. 유성준의 눈이 커졌다. 한참 뒤에 그가 입을 열었다. 그러면 내가 고쳐보겠느냐. 반쯤은 비웃음이었고 반쯤은 진짜 물음이었다. 돌쇠는 그저 고개를 가볍게 저었다. 제가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련님의 글이니 도련님께서 고치셔야 합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유성준은 그날 저녁 그 끝 구절을 다시 고쳤고 비로소 마음에 드는 한 줄이 나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돌쇠의 말이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저녁 강물, 바람, 흐름. 제 글의 문제를 그렇게 정확히 짚은 사람이 없었는데 그것이 그를 모른다는 머슴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가을이 오고 과거 시험날이 가까워졌다. 유진사는 아들의 과거 준비가 걱정이었다. 아들이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으나 글씨가 문제였다. 시험장에서는 글의 내용만큼이나 글씨가 중요했는데 유성준의 글씨는 내용에 비해 힘이 없다는 평을 여러 번 들었다. 아들에게 직접 말하면 자존심 상할까봐 유진사는 은근히 걱정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진사는 돌쇠를 조용히 불렀다. 내가 글씨를 잘 흉내낸다 했지. 내 아들 성준이 글씨를 한번 봐주지 않겠느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아비가 돌려서 말해줄 수 있도록. 돌쇠가 잠시 유진사를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말했다. 나으리 소인이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하거라. 도련님의 글씨를 고치려 하시면 안 됩니다. 도련님 글씨에는 도련님의 기가 담겨 있으니 외부에서 다듬으려 하면 오히려 그 기가 죽습니다. 시험에서 필요한 것은 흉내낸 솜씨가 아니라 자기 것으로 뻗어나가는 힘입니다. 소인의 흉내 글씨는 남의 것일 뿐입니다. 유진사는 오래 침묵했다. 그래, 내 말이 옳다. 그 대화가 있은 뒤로 유진사는 돌쇠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 이 아이는 그냥 재주가 많은 머슴이 아니었다. 재주를 넘어 그 재주를 어디에 써야 하고 어디에 쓰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게 더 어려운 것이었다. 겨울 초입이 되었을 때 고을에 흉흉한 일이 생겼다. 이웃 고을 사또가 새로 부임하면서 세금 징수를 심하게 독촉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흉년이 든 것도 아닌데 세금이 올라 백성들이 등골이 휘었다. 유진사댁도 예외가 아니었다. 게다가 그 고을 아전 하나가 유진사의 논밭 일부를 두고 경계가 잘못됐다며 시비를 걸었다.
오래전에 정해진 경계인데 갑자기 문서가 어떻다느니 측량이 어떻다느니 하며 귀찮게 굴었다. 아전이라는 자들은 힘 있는 자 뒤에 끼어 작은 이득을 챙기려는데 이골이 난 존재들이니 뒤에서 사또가 봐주는 걸 알고 배짱이 두둑했다. 유진사는 억울했지만 새로 부임한 사또와 맞서기가 쉽지 않았다. 고을 원로들도 쉬쉬하며 몸을 사렸다. 유진사가 속을 끓이며 밤마다 마루에 앉아 있을 때 돌쇠가 조용히 다가왔다. 나으리, 그 아전이 들이밀었다는 문서가 어떤 것입니까? 유진사가 문서 이야기를 꺼내자 돌쇠는 가만히 들었다. 그러더니 말했다. 소인이 그 문서를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어디다 쓰려고? 그냥 보고 싶습니다. 유진사는 아전에게서 건네받은 문서 사본을 꺼냈다. 돌쇠가 촛불 아래서 그것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다. 이 문서 최근에 쓴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날짜가 수십 년 전으로 적혀 있는데 종이가 오래된 것처럼 보이도록 손을 썼지만 먹이 번진 방식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글씨체가 지금 그 아전이 쓰는 필체와 같습니다. 소인이 한번 비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유진사가 눈을 크게 떴다. 돌쇠는 그날 밤 옛 문서들을 뒤져 아전의 필체가 남은 영수증 한 장을 찾아냈다. 그리고 두 필체를 나란히 놓아 유진사에게 보여주었다. 한 획의 꺾임, 한 점의 위치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를 짚어가며 설명했는데 그 설명이 어찌나 조리 있고 분명한지 유진사는 저도 모르게 이 아이가 참 비범하구나 싶었다. 결국 유진사는 그 비교 자료를 들고 이웃 고을 수령이 아닌 가명으로 직접 고발을 올렸다. 돈의 술력을 돌던 감사가 이 일을 들여다보게 됐고 문서 위조가 드러났다. 그 아전은 쫓겨났고 새로 부임한 사또도 가명의 눈밖에 나고서는 이내 조용해졌다. 고을 사람들이 유진사를 칭송했다. 유진사는 술을 한 잔 들이키며 행랑채 쪽을 바라보았다. 돌쇠는 그 소란이 끝난 다음 날도 평소처럼 논두렁을 손보고 있었다. 그해 겨울이 깊어졌다. 유성준이 과거에서 돌아왔다. 급제는 했으나 이름이 높은 편은 아니었다. 아들은 내심 실망한 기색이었으나 티를 내지 않으려 애쓰는 것이 느껴졌다. 유진사가 위로의 말을 건네려는데 뜻밖의 유성준이 먼저 말을 꺼냈다. 아버지, 돌쇠 말입니다. 시험장에서 제 글씨를 쓰면서 돌쇠가 그날 말한 게 생각났습니다. 자기 것으로 뻗어나가는 힘이라고 했던 거죠. 그 말이 이상하게 자꾸 생각났습니다.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을까요? 유진사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아십니까? 돌쇠가 어떤 사람인지. 짐작은 간다. 저도 요즘 짐작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그 이상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 이미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돌쇠의 비밀이 드러난 것은 그 다음 봄이었다. 이른 봄비가 내리던 날 오후 유진사가 사랑채에서 책을 읽다가 문득 돌쇠가 오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행랑아범에게 물으니 아침부터 뒷산에 올라갔다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고 했다. 무슨 일로 갔냐니까 모른다고 했다. 유진사는 왠지 마음이 쓰였다. 지팡이를 짚고 뒷산 오솔길을 올라갔다. 빗속에 돌쇠가 앉아 있었다. 낡은 묘비 하나 앞에 서였다. 비에 젖어 있었는데 그냥 앉아서 그 돌을 바라보고 있었다. 유진사가 가까이 다가서자 돌쇠가 돌아보았는데 그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누구며냐? 돌쇠가 한참 만에 대답했다. 어머니입니다. 유진사가 그 자리에 함께 앉았다. 오래된 묘비였다. 이름도 없는 묘비였다. 성도 없이 그냥 아무개 지방 출신 아무개 시라고만 쓰여 있었는데 돌쇠가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더듬었다. 어머니가 이 고을 출신이셨습니까? 예. 그러면 돌쇠가 말을 이었다.
소인의 어머니는 이 고을 어느 양반 집의 몸종으로 있었습니다. 거기서 소인을 낳았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는 어머니도 끝내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소인이 15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묘를 이 뒷산에 쓴 것은 그 집에서 베푼 것입니다. 소인은 그 뒤로 이 고을에 다시 오고 싶었지만 올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나으리 댁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이라 함은 어질고 공정한 분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머슴살이를 하면서 어머니 묘 근처에 있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됐습니다. 유진사는 오래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빗소리만 들렸다. 너 그를 아느냐? 이번에는 돌쇠가 도망치듯 고개를 젓지 않았다. 잠시 있다가 낮게 말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몸종이기 전에 어느 글방 훈장댁 수양딸이었다 하셨습니다. 글을 배웠고 그걸 소인에게 물려주셨습니다. 다만 소인 같은 처지에 글을 안다는 것이 드러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는 걸 일찍이 배웠습니다. 유진사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글을 알면서 모른다 했던 것. 재주를 갖고 있으면서 드러내지 않았던 것. 문서 위조를 알아본 그 눈. 글씨 흉내를 내면서도 그 재주를 가르치려 하지 않았던 것.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맞아 들어갔다. 너의 어머니가 누구 집 몸종이었는지 아느냐? 돌쇠가 고개를 들었다. 알 것도 같습니다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집이 이 집이다. 돌쇠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이 집이 원래 어른 집안이 아닙니다. 내가 이 집을 산 것이 20년 전입니다. 그 전에 이 집에 살았던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는지 나는 그 집 하인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 뒷산에 무명의 묘가 몇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돌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면 나으리는 소인이 여기 온 이유를 처음부터 짐작이 갔다. 확인하지 않은 것은 내가 스스로 말할 때를 기다렸기 때문이다. 빗소리가 잦아들었다. 유진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돌쇠야. 예. 너는 이 집에서 머슴으로 살 사람이 아니다. 소인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하지 않다. 유진사의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단호했다. 내 어머니가 이 집 앞 집안의 몸종이었다는 것, 그게 내 탓이 아니고 내 어머니 탓도 아니다. 세상이 그랬던 것이다. 하지만 세상이 그랬다는 이유로 내가 평생 그 안에 갇혀 살아야 할 까닭은 없다. 돌쇠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내년 봄에 성준이 한양으로 올라간다. 같이 가거라. 내가 서찰을 써줄 것이다. 성준이와 함께 공부를 계속해라. 소인이 어찌 내 어머니가 너에게 글을 가르친 것이 어떻게 되길 바라서였겠느냐. 머슴살이를 더 잘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닐 것이다. 그 한마디가 돌쇠의 가슴을 찔렀다. 돌쇠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어깨가 조금씩 흔들렸다. 유진사는 더 말을 얹지 않았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산길을 내려갔다. 빗속에 홀로 남은 돌쇠는 오래오래 어머니의 묘비 앞에 앉아 있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들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듬해 봄이 왔다. 유성준이 한양으로 떠나는 날 돌쇠는 짐을 꾸렸다. 예전에 등에 지고 이 집에 들어왔던 낡은 보자기 하나였는데 이번에는 그 안에 유진사가 써준 서찰과 어머니에게서 배운 글들을 적어놓은 낡은 공책 하나가 더 들어있었다. 마당을 나서면서 돌쇠가 유진사에게 고개를 숙였다. 말이 없었다. 말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말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었다. 이것은 후자였다. 유성준이 돌쇠의 어깨를 툭 쳤다. 가자. 한양은 길이 멀다. 돌쇠가 고개를 들었다. 그 눈이 여전히 반짝였다. 처음 이 마당을 걸어 들어오던 날과 같은 눈이었는데 그날과는 다르게 그 안에 뭔가가 더 차 있었다. 두 사람이 소슬대문을 나섰다.
유진사는 마당에 서서 두 사람의 뒷모습이 고삿길을 돌아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다. 작은 보자기를 등에 진 돌쇠의 모습이 문득 그 어머니가 이 집 마당을 걷던 모습과 겹쳐지는 것 같았다. 유진사는 그 어머니를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쩐지 알 것 같았다. 모진 세상에서 자식에게 글자를 하나씩 가르치며 이것만큼은 아무도 빼앗지 못할 것이라 믿었던 한 여인의 마음을. 뒷산 기슭에는 이름 없는 묘비가 있었다. 그 앞에 새로 꺾어다 놓인 봄꽃 한 줄기가 빗속에 고요히 젖어 있었다. 돌쇠가 떠나기 전날 밤 몰래 꺾어다 두고 온 꽃이었다. 어머니, 이제 갑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꽃 한 줄기가 그 모든 말을 대신하고 있었다. 세상에는 타고난 신분이 있고 이름이 있고 자리가 있었다. 그러나 돌쇠가 가진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 한 번 본 것을 잊지 않는 눈, 한 번 들은 것을 새기는 귀, 재주를 갖고도 함부로 쓰지 않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그에게 남겨준 글자들. 그 글자들이 씨앗이 되어 한 사람의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 봄볕이 따스했다. 고삿길을 가득 채운 햇살 속으로 두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